너무 없었어요. 앞으로 이제 유튜브 올릴 영상들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문학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약간 기초 문학 카테고리로 조금 짤막짤막하게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오늘 배울 건데, 객관적 상관물이랑 감정이입, 이거 두 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학 수업 시간에 막 분석할 때, 자,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거는 감정이입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라고 의문이 드셨던 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두 가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화자가 시에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돌려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나와 있듯이 최대한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사실 조금 모순이 있죠.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관된 것인데 그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대상에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표현하려고 하는 이 대상은 나의 감정과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모두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시에서 나오는 모든 대상은 거의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왜냐면은 시는 나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함축해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화자의 마음과 쓸데없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쓴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모두 거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은 총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화자를 대신해서 쓰는 경우, 그리고 화자와 감정이 대비돼서 오히려 그 화자의 감정을 더 부각시키는 경우, 그리고 화자와 감정이 동일해요. 우리가 이거를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데, 총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심화를 시키는 경우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종길의 성탄제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옥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서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것일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옛날의 것이 내린대요. 그 옛날의 것을 통해서 지금 화자가 예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옛날의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자를 대신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에서 화자를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홍랑의 시인데요. 맷버드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자, 이 임에게 맷버드를 꺾어 보내는데, 사실 이 맷버드를, 정말 이 맷버드를 예뻐서 임에게 보내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자신의 마음, 화자의 마음을 보낸다는 것을 맷버드를 보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유명한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도 진달래는 화자를 대신합니다.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두 번째, 화자를 대신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를 가시는 길에 다 뿌려주고 간다고 얘기를 하듯이 자신이 진달래꽃이 자신, 이런 식으로 화자를 대신해서 쓰이는 경우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화자랑 아예 감정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유리왕의 황조가가 보통의 예시로 나올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다정한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자, 지금 화자의 정서부터 파악해 볼게요. 화자 정서 어때요? 외로울사 이내 몸은. 자, 외롭대요. 지금 화자는 굉장히 외로운데, 여기 봐볼게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다정하대요. 자, 외롭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완전 반대되는 감정이죠. 오히려 이 반대되는 감정을 내세움으로써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자와 대비되게 쓰이는 객관적 상관물도 존재합니다. 자, 그거랑 반대로 화자랑 감정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표로 들어보면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모든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이 안에 감정이입이 있다라는 거겠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화자랑 동일시되는 감정이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 하나 볼게요. 김소월의 길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까까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 없어 나는 못 가오.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곳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불황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갈 곳 없는데 이 까마귀가 까까 울면서 밤을 지새웠대요.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도 갈 곳이 없어서 막 울면서 지새운 걸까요? 그건 모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갈 곳이 없고 내가 슬프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의 마음, 지금 까마귀가 우는 거, 까마귀가 우는 마음과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죠. 그런 경우 보고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예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가장 유명한 시인데요. 백석의 여수입니다. 감정이입하면은 백석의 여승을 빼놓지 않고 항상 예시를 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지금 화자는 서러운가 봐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산발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요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교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의 여인이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화자가 여승을 관찰하고 있죠. 이 여승의 상황은 어때요? 아버지 돌아오지 않고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울었대요? 여인이 운 게 아니라 누가 울었다고 표현해요? 산꿩이 설게 울었대요. 산꿩이 진짜 서럽게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승이 슬픈 거를 산꿩이 울었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감정이입. 내가 슬픈데 내가 슬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대상에 내 감정을 쏙 이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게 울었던 건 여승인데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객관적 상관물은 총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화자가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감정을 심화시키는 역할만 해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센치하고 슬픈데 갑자기 저 시계를 보니까 저거 맞아, 저거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사준 건데 라고 하면서 시계를 보고 엄마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 화자를 두 번째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임금한테 가고 싶은 거, 내가 그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의 사랑이라고 대놓고 표현하지 않고 진달래꽃, 맷버들, 달, 구름 여러 가지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경우. 두 번째, 그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 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과 완전히 대비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쓰기도 합니다. 예시로 들면은 나 엄청 슬픈데, 나 시험 못 봐서 되게 슬픈데 옆에 올백 맞아서 막 기뻐하는 친구 있어요. 어때요? 더 이렇게 대비되죠.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진짜 쟤는 올백 맞았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60점이야? 나 저거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나랑 처지가 반대인 사람을 보면서 나의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 그런 효과로 쓰이는 게 세 번째 화자와의 대비고요. 네 번째는 반대로 화자와의 감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픈데 내가 슬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울고 싶은데 내가 울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고 괜히 저 기러기가 운다 저 산곰이 운다 사슴이 운다 저기 풀벌레가 슬피 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와의 감정이 동일하면은 그 감정이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 두 개 차이는 확연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문학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